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온 숙자는 쓰러진 사람을 내려다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남루한 차림에 움푹 패인 뺨, 깎지 않은 수염, 30년 전 헤어진 전 남편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따뜻한 가게 안에 들어서자 몸 안의 냉기가 빠지는 것 같았어요. 드세요. 식어요. 숙자가 뚝배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남자는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삼키는데 눈에서 뜨거운 뭔가가 흘러나왔어요. 부엌 안에서는 숙자가 국자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게들은 하나같이 셔터를 내린 채 잠들어 있었고 골목 저편 가로등만 혼자 깜빡이고 있었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불 켜진 가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간판에는 숙자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흰 바탕에 빨간 글씨. 세월의 발에서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안에서 강숙자가 혼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55살. 머리카락에 흰 것이 제법 섞였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움직이는 속도는 더디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몸에 밴 순서대로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죠. 커다란 솥 안에서 육수가 천천히 끓고 있었어요. 사고를 우려내는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찼어요. 숙자는 긴 국자로 솥 안을 한번 저어보고는 뚜껑을 반쯤 덮었어요. 불을 살짝 줄이고 잠깐 고개를 들어 김이 오르는 솥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크게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어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어요. 아침 6시가 넘자 시장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좌판을 펼치는 소리, 손수레 끄는 소리,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도 들려왔어요. 첫 손님은 늘 같은 분이었어요. 70줄에 접어든 할아버지 한 분이었는데 이름은 몰라도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분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자리에 앉기 무섭게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는 분이었죠. 숙자는 묻지 않았어요. 국밥 한 그릇에 깍두기를 꺼내 내어놨어요. 할아버지가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숟갈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삼키고는 아, 좋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숙자는 들은 척도 않고 다음 준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릇이 비어갈 쯤 숙자가 말없이 다가와서 국물을 한 국자 더 부어줬어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지만 숙자는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장사가 시작되자 가게 안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리어카 끄는 분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자리가 없으면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옆 가게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문을 기웃거리며 말했어요. 숙자 씨, 나 오늘 자리 있어요? 들어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숙자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친한 척 먼저 다가가는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들 숙자를 편하게 대했어요. 뭔가 믿음직한 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숙자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점심이 지나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숙자가 잠깐 허리를 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어요. 계산대 옆 선반 위 작은 액자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유리가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이었어요. 누가 찍혔는지는 흐릿해서 잘 알아볼 수 없었어요. 숙자는 그 액자를 특별히 닦지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거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그냥 놔두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잠깐 눈꺼풀 뒤로 무언가가 스쳤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20살 여자아이.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두 손을 곧게 모은 채 크고 묵직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대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랑 하나 믿고 들어서던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숙자였어요. 35년 전 종가대문 앞에 서 있던 강숙자였어요. 그 기억은 한 호흡만큼만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숙자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다시 앞치마로 손을 닦았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숙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빈 가게 한가운데 혼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빈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이었어요. 숙자는 그 그릇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냥 오래 바라봤어요.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단단한 것 같기도 한 공허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가게 창문 너머 시장 골목 어귀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루한 차림이었어요.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둑한 자리에서 숙자네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남자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숙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육수솥에서 마지막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숙자가 종가로 시집온 건 20살 때였어요. 박씨 집안은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종가였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택에 집안 어른들 기일만 10개가 넘었고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큰 규모의 종가댁이었어요. 숙자는 그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나이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조말자는 첫날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반기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이었어요. 마치 들여온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런 눈이었죠. 가난한 집딸이라도 몸가짐은 반듯해야 해. 이 집 며느리는 밖에서도 이 집 얼굴이야. 시어머니는 첫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숙자는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종가 살림은 고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시아버지 진지 먼저 올리고 시어머니 반찬 따로 챙기고 손님이 오면 또 상을 봐야 했어요. 제삿날이면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바깥일을 했어요. 집안 살림에는 잘 관여하지 않았어요. 숙자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웃어넘기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2해가 지났을 때였어요. 숙자는 아이를 가졌어요. 처음으로 몸이 무겁다는 걸 느끼던 날, 혼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기뻐해 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석 달을 채우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날, 숙자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집안 어른 모임이 있다고 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미처 알리지도 못했어요. 버스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갔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몸이 어딘가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빈자리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유산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2번째 유산은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말수가 줄었고
대신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저녁 밥상머리에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숙자야,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병원을 제대로 가봤어? 숙자는 밥을 씹다가 멈췄어요. 가봤어요, 어머님. 별 문제 없다고 했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씨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네가 문제인 건지. 밥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숙자는 그 침묵이 칼보다 더 아팠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운 숙자 옆에서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미안해. 숙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불을 껐어요. 숙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로 오래 누워 있었어요. 손이 이불 위에서 꼭 쥐어졌다가 천천히 펴졌어요.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혼 7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숙자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진지하게 앉으라고 했어요. 숙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숙자야, 나는 이 집대를 이어야 해.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근데 너랑은 안 되겠어. 나가줘야겠어. 숙자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알아들었잖아. 나가줘. 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 근데 이 집은 내가 끊기면 안 돼. 숙자는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혼수로 가져온 이불 한 채, 옷 몇 벌,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거울. 그게 전부였어요. 숙자는 보따리 하나에 다 쌌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서 남편이 서 있었어요. 숙자가 걸어가자 남편이 팔을 뻗었어요. 잡을 것처럼 뻗었다가 그냥 내렸어요. 숙자야 나는. 숙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봄볕이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숙자는 그 햇볕 아래 걸으면서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현재로 돌아와요. 가게 불빛 아래 육수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숙자가 솥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저었어요. 손마디 굵은 손이 솥 안을 둥글게 천천히 저어가고 있었어요. 그 손이 걸어온 시간이 이 가게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어요. 종가 대문을 나선 숙자가 처음 향한 곳은 친정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10분.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골목이었는데 그날따라 골목이 좁아 보였어요.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왔어요. 숙자를 보더니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표정이 굳었어요. 왜 왔어? 그 집에서 나왔어요, 엄마.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나오다니. 쫓겨난 거야?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문을 더 열어주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들어오지 마. 내 아버지 알면 난리나. 종가에서 쫓겨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엄마가 어디 친구 집이든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가 빌어. 빌면 되잖아. 대문이 닫혔어요. 숙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골목을 나오는 발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요.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시장 근처 여관에서 묵었어요. 방은 작고 텁텁한 냄새가 났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으로는 골목가로등 빛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숙자는 보따리를 방 한 구석에 내려놓고 슈퍼에서 사온 컵라면 하나를 바닥에 앉아 먹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뜨는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어요.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뜨거운 게 목을 넘어가는데 그게 좀 버거웠어요. 숙자는 라면을 다 먹었어요.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제 나 혼자다. 서럽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이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기댈 곳도 없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숙자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시장으로 나갔어요. 손에 가진 돈은 얼마 없었어요. 혼수로 갖고 나온 것들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채소 몇 가지를 떼어다가 좌판을 폈어요. 시장 한쪽 구석, 사람 많이 다니지 않는 자리였어요. 자리세가 제일 쌌거든요.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손님을 붙드는 재주도 없었어요. 그냥 물건 늘어놓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눈길도 안 줬어요. 옆에서 두부 파는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저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누가 사요? 목청이라도 크게 질러야지. 무시하는 말인지 가르쳐주는 말인지 모를 소리였어요. 숙자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 대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바꿨어요. 채소를 더 깨끗하게 다듬어서 늘어놨어요. 무른 것, 시든 것은 빼고 실한 것만 골라 앞줄에 세웠어요. 손님이 집었다 놓은 물건도 손으로 한 번 더 닦아서 다시 올렸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물건은 정직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단골이 한 명 생겼어요. 2달이 지나자 2명이 됐어요. 그 두부 파는 아주머니도 어느 날 슬그머니 숙자 앞에서 파 한 단을 집어들었어요. 돈을 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숙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스름돈을 건네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숙자는 행상을 하면서 시장을 배웠어요. 외상을 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디서 물건을 떼야 신선한지,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손님 수가 얼마나 다른지, 몸으로 하나씩 익혀갔어요. 몇 년이 지나서야 작은 가게 자리가 생겼어요. 시장 안쪽, 좌판보다는 낫지만 구석진 자리였어요. 숙자는 거기서 국밥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테이블이 2개였어요. 솥도 하나였어요. 재료 쌀 돈이 딱 그만큼이었으니까요. 새벽에 혼자 사고를 사다가 직접 우려냈어요. 육수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았을 때 숙자는 그냥 더 일찍 일어났어요. 한편 종가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숙자가 나간 이듬해 이루는 재혼을 했어요. 시어머니인 말자가 직접 고른 여자였어요. 반듯한 집안 딸이었고 나이도 젊었어요. 혼례를 치르는 날 종가 마당에 상이 차려졌어요. 하객들이 드나들었고 웃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어요. 이루는 그날 내내 웃었어요. 아니, 웃으려고 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어른들께 인사를 드릴 때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눈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밤이 됐어요. 신방에 단둘이 남겨지자 세 부인이 단정하게 앉아 말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이루도 맞은편에 앉아 대답했어요. 나도요. 그게 전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색한 공기만 있었어요. 생판 남이 한 방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밤이었어요. 이루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지 못했어요. 천장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종가대문 앞, 보따리 하나 든 여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뒷모습. 이루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 장면을 지웠어요.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어요. 말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어요. 기뻐서 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래 기다렸던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내려다보던 말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요. 말자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품 안에 아이가 웃고 있었는데 말자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짐 꾸리던 손, 뒤돌아보지 않던 뒷모습, 그리고 한마디도 울지 않던 전 며느리의 얼굴이요. 말자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더 꼭 안았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그 얼굴이 사라질 것처럼요. 아이 이름은 박준혁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이 오르고 눈이 또렷한 아이였어요. 말자는 그 아이를 보는 낙으로 산다고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아이 방으로 가고 밥을 먹을 때도 아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먹었어요. 종가에 웃음소리가 생긴 건 오랜만이었어요. 이루도 아이 앞에서는 달라졌어요. 어색하게 웃던 얼굴이 아이를 안을 때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새 부인과 말이 없어도 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면 그냥 하루가 흘러갔어요. 그 시절이 종가에서 제일 조용하고 무탈한 때였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4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아이가 감기를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려니 했어요. 아이들은 다 그런다고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길 반복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밥을 못 먹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됐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문제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몰랐을 뿐이라고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한 번은 잘 넘겼어요. 그러나 결국 2번째는 넘기지 못했어요. 준혁이가 세상을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이루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들썩였어요. 새 부인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을 뻗었다가 걷었어요. 2 사람은 그 복도에서 한참 동안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어요. 말자는 달랐어요. 울지 않았어요. 병원 의자에 앉아서 2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조용하게요. 아무도 말자 곁에 가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로 말자는 말수가 줄었어요. 밥도 조금씩 먹었어요. 아이 방 문은 항상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 방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말자도 이루도요. 그 방에 있던 조그만 장난감들, 알록달록한 이불, 아이 이름이 적힌 나무 블록들이 그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준혁이가 떠난 뒤로 새 부인은 점점 종가에서 멀어졌어요. 처음엔 친정에 며칠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 며칠이 길어졌어요. 돌아와도 말이 없었고 남편 곁에 앉아 있어도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2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새 부인이 짐을 쌌어요. 이루는 막지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서로 마주보다가 새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종가에는 말자와 이루, 둘만 남았어요. 집안은 넓은데 사람 기운이 없었어요. 밥을 차려도 먹는 등 많은 등이었고 저녁이면 각자 방에 들어가 불을 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자의 몸이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나중엔 허리가 안 좋다고 했어요. 병원을 다니더니 어느 날 의사가 이루를 따로 불렀어요. 좋지 않다고 했어요.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요. 말자는 병원 입원을 거부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종가 사람은 종가에서 눈 감아야지. 이루는 그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말자가 누워만 있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방 안에는 늘 한약 냄새가 났어요. 이루가 밥을 떠다 드리면 몇 숟갈 드시고는 손을 저었어요. 드시는 것보다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거나 천장 한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이루가 방에 들어갔더니 말자가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어요. 볼펜을 꼭 쥐고 종이 위에 천천히 눌러 쓰고 있었어요. 이루가 들어오는 기척에 말자가 종이를 접었어요. 뭐 쓰세요, 어머니? 말자가 잠깐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적는 거야. 이루는 더 묻지 않았어요. 밥상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에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말자 머릿속에 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짐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대문을 나서던 여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 울지도 않았던 그 얼굴. 말자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숙자야. 방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름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말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어요. 이루가 방에 들어갔을 때 말자는 이미 조용히 숨져 있었어요. 이불을 단정하게 덮고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였어요.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방 안 서랍장 안쪽에 접힌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이루는 그때 보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종가고택은 더 조용해졌어요. 이루 혼자 그 큰 집에 남았어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다 보면 해가 뜨고 해가 졌어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었어요. 말자가 떠나고 나서 이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고택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감나무 잎이 지고 마당에 낙엽이 쌓여도 쓸지 않았어요. 밥은 때가 되면 먹었지만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들이었어요. 아들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어머니도 갔어요. 종가의 대를 이어야 한다던 사람이, 종가 체면을 지켜야 한다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그토록 지키려던 것들이 이제 이루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됐어요. 집은 낡아가고 있었어요. 지붕기와 몇 장이 어긋나 있었고 마루 한쪽이 삐걱거렸어요.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이루는 그냥 뒀어요. 볼 기운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낡아가는 집처럼 자신도 그렇게 사가가는 것 같아서요. 이루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마침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최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느닷없이 찾아온 거였어요. 형, 나 요즘 괜찮은 거 하나 하고 있어요. 형도 같이 하면 딱인데. 최 씨는 건축자재 유통이라고 했어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좋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서류도 그럴듯하게 갖춰왔어요. 이루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꼼꼼한 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었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편이었어요.
그게 좋은 성격인지 어리석은 성격인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폐물을 팔았어요. 말자가 남겨둔 금부치들이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것들을 꺼내서 금방에 가져갔어요. 오래된 가구 몇 점도 처분했어요. 쓸만한 것들을 하나씩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돈을 최 씨한테 맡겼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소액이지만 수익이 들어왔어요. 최 씨가 웃으면서 봉투를 건넸어요. 이루는 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넣었어요. 차를 팔았어요. 남아있던 예금도 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찾아가니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이 말했어요. 지난달에 이미 나갔다고요. 이루는 그 건물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도 잘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몰랐을까? 그 생각만 빙빙 돌았어요. 고택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는데 집이 달라 보였어요. 그전과 똑같은 집인데 더 낡아 보였어요. 더 어두워 보였어요. 이루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일을 찾기엔 너무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었어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작은 사업을 또 한 번 시도했어요. 이번엔 아는 사람 소개로 반찬 가게 자리를 얻었어요. 권리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 장사가 되지 않았어요. 자리가 나빴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이었어요. 세 달을 버티다 접었어요. 권리금은 건지지 못했어요. 남은 건 고택뿐이었어요. 팔 생각도 해봤어요. 이 집을 팔면 당장 손에 돈이 들어올 테니까요. 근데 집문서를 꺼내 들고 앉았다가 그냥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 집은 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반찬 가게 내느라 살던 전세금도 뺀 상태였어요. 고택 근처에 얻어뒀던 작은 전세방이었어요. 짐을 쌌어요. 배낭 하나였어요. 고택은 자물쇠를 채우고 나왔어요.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어요.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대문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집이 언제적 집인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었어요. 명절마다 일가 친척이 모이던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지키려던 집이었어요. 그 집 앞에서 이루는 배낭을 고쳐 메고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처음엔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밤엔 역 대합실에서 버텼어요. 역 직원 눈치가 보이면 자리를 옮겼어요. 날이 추우면 찜질방을 찾았어요. 찜질방 돈도 없는 날은 그냥 걸었어요. 먹는 것도 줄였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날도 생겼어요. 편의점 앞에서 뭘 살까 오래 바라보다가 제일 싼 것 하나 집어드는 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예전에 알던 사람과 딱 마주쳤어요. 집안 행사에서 몇 번 봤던 사람이었어요. 상대도 이루를 알아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루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섰다가 그냥 걸었어요. 그날 밤 이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별을 올려다보면서 이루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을 하면 결국 후회가 나왔어요. 후회를 하면
결국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을 떠올리기 싫었어요. 지금의 자기 꼴로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편 그 시각 시장 골목에서는 불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새벽 육수를 끓이려고 숙자가 벌써 솥에 불을 붙였어요. 사골이 물속에서 천천히 끓기 시작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가게 안이 온기로 가득 찼어요. 숙자는 긴 국자로 솥 안을 한번 저으며 불 조절을 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크게 없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사골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루는 걷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디를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걸으면 그나마 생각이 덜했어요. 발이 닿는 대로, 골목이 이어지는 대로 걷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든 지나갔어요. 배가 고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지폐 한 장이 전부였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었어요. 시장 쪽으로 발이 향했어요. 시장 근처는 냄새가 달랐어요. 생선 비린내, 기름 냄새, 국 끓이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 냄새가 고문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발길을 끌었어요.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어요. 좌판마다 사람들이 붐볐고 손수레가 오가고 어디선가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루는 그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눈을 맞추지 않으면서요.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멀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살짝 보이는 뒷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루는 그 걸음걸이를 알았어요. 한 발 한 발 땅을 딛는 방식이, 어깨의 각도가, 그 사람이 서 있는 자세가 낯설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 뒷모습을 알아봤어요. 이루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이루 눈에 가게 간판이 들어왔어요. 흰 바탕에 빨간 글씨, 숙잔의 국밥.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루는 그 자리에 서서 가게를 바라봤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했어요. 그냥 골목 어귀에 서서 멍하니 그 가게를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이 오르는 뚝배기들이 보였어요. 숙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발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게 쪽으로요. 그런데 문 앞에 다다르자 이루는 또 멈췄어요. 문 손잡이를 잡지 못했어요. 이 문을 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루는 다시 숙잔의 가게를 찾았어요. 그러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루가 가게 문 옆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마침 가게에서 나오던 단골 어르신이 그 모습을 봤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는데 이루를 내려다보더니 가게 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숙자 씨,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숙자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문 밖에 주저앉은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남루한 차림, 푹 꺼진 얼굴, 깎지 않은 수염.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숙자가 굳었어요.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골목 소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고요였어요. 이루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고개를 떨궜어요.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어떤지 읽기가 어려웠어요. 굳어 있었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와요. 따뜻한 말도 아니었어요.
반가운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오라는 말이었어요. 이루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오래 돌아다니던 몸에 그 온기가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눈이 저절로 감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숙자가 뚝배기를 들고 왔어요. 국밥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깍두기도 작은 그릇에 담겨 함께 내어놓았어요. 숙자는 상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서려다 잠깐 멈췄어요. 먹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이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뭔가가 목에서 걸렸어요. 삼키는데 힘이 들었어요. 뜨겁고 깊은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 뒤가 뜨거워졌어요. 울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숟갈을 뜨는데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어요. 이루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뚝배기가 비워졌어요. 숙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루가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재료값으로 빼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루가 고개를 들었어요. 숙자 얼굴을 바라봤어요. 숙자 씨, 나는 말 안 해도 돼요. 숙자가 짧게 끊었어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지금 그 말할 때 아니에요. 먹었으면 가요. 이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봉투를 집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마나 숙이고 있었는지 모를 만큼 오래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골목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어요. 이루는 걸음을 멈추고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손 안에 봉투가 느껴졌어요. 얇았어요.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이 돈이 뭔지 알았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이 가게를 꾸려온 사람이 오늘 재료값으로 써야 할 돈을 꺼내준 거였어요. 따뜻한 척도 하지 않고 가여워하는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어준 거였어요. 이루는 오래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가게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등 뒤로 그 가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조용하고 묵직하게요. 이루는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이 돈은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다시 일어서기 전까지는 열어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어요. 걸음을 옮겼어요. 아까보다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남루하고 여전히 배낭 하나뿐이었지만 발걸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고택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물쇠 채우고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요. 고택 앞에 섰을 때 이루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물쇠는 그대로였죠. 녹이 슬기 시작한 자물쇠였어요. 열쇠를 꽂아 돌리는데 뻑뻑했어요. 한 번에 열리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돌렸죠.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크게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죠. 오래된 감나무 가지가 뻗어 있었고 처마 밑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마루는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문짝 하나는 경첩이 느슨해져 빗둘게 걸려 있었죠. 이루는 그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서 있었어요. 허름하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묘하게 그 모습이 자신과 닮아 보였어요. 짐을 마루에 내려놓고 이루는 빗자루부터 찾았어요. 창고 한켠에 먼지 덮인 빗자루가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마당 낙엽부터 쓸었어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쓸 수 있는 것부터 쓸었어요. 낙엽 더미가 커졌어요. 2번, 3번 쓸어 한쪽에 모았어요. 얼마 뒤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예전에 명절마다 떡을 나눠주던 분이었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고 이루를 봤어요. 어머, 박 씨 아니에요? 이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아주머니 표정이 복잡했어요.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한 것 같기도 했죠. 잠깐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이 많이 낡았네요. 손 좀 봐야죠. 그러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주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기는 말도 위로하는 말도 없었어요. 예전에 종가 사람이라고 깍듯하게 대하던 것과는 달랐죠. 세월이 바꿔놓은 거였어요. 이루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개의치 않으려고 했어요. 빗자루질을 계속했어요. 사흘 동안 마당을 정리했어요. 나흘째부터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걸레를 들고 방마다 닦았어요. 어머니 방, 자기 방, 아이 방. 아이 방 문을 열 때는 잠깐 손이 멈췄어요. 안을 들여다봤지만 오래 서 있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죠.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이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났어요. 한약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어머니 냄새 같은 것이 뒤섞인 냄새였어요. 이루는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천천히 방을 닦기 시작했죠. 이불을 걷었어요. 옷가지를 정리했어요. 서랍장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 오래된 안경집, 작은 묵주, 그리고 맨 안쪽 서랍에 반으로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이루는 봉투를 꺼냈어요.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봉투 입구가 풀로 붙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인지 살짝 들떠 있었죠. 이루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 1장 그리고 문서 하나. 종이를 먼저 펼쳤어요. 손글씨였어요. 어머니 필체였죠.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힘있던 글씨가 이 편지에서는 흔들려 있었어요. 손이 많이 떨릴 때 쓴 글씨였어요. 이루는 천천히 읽었어요. 이루야, 이 편지를 네가 언제 볼지 모르겠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직접 말했어야 했는데 끝내 못했어. 그게 내 마지막 비겁함이다. 숙자한테 잘못했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대를 못 잇는다고 내보냈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 종가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한 줄 알았어. 그런데 준혁이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사람이 먼저였어. 그 애가 나가던 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잖아. 그게 나는 지금도 눈에 밟혀. 서랍 안에 강남에 사놓은 땅 문서가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원래는 팔아서 이루 너에게 쓰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숙자한테 줘야 할 것 같아. 그 애한테 가야 할 몫이야. 네가 직접 전해줘라. 부탁이야. 이루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한 구절을 다시 읽었어요. 그 애가 나가던 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잖아. 다시 또 읽었어요. 3번째 읽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렸죠. 이루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방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편지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숙였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어깨도 들썩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너지듯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방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이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서를 펼쳐봤어요. 강남 땅, 천평. 어머니 이름으로 된 문서였어요. 서류가 오래됐는데도 내용은 또렷했죠. 이루는 그 문서를 천천히 다시 접었어요. 그리고 봉투에 도로 넣었어요. 이 땅을 자신이 가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이걸 들고 어딘가에 쓴다면 그게 어머니 유언을 저버리는 거라는 걸 알았죠. 이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숙자에게 가야 할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꼴로 가서 내밀 수는 없었어요. 빈손에 빈몸으로 찾아가서 이걸 내미는 건 속죄가 아니라 또 다른 비겁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자기가 일어서야 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야 했죠. 봉투를 품 안에 넣었어요. 이루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환기가 되면서 낡은 냄새가 조금 빠져 있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마루 위에 길게 누워 있었죠. 이 집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세워야겠다고요. 이 오래된 집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숙박이면 어떨까 싶었어요. 오래된 고택? 요즘은 이런 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죠. 고치고 다듬고 사람이 묵을 수 있게 만들면 이 집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가 생겼어요. 이루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마루로 나가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낮에 쓸어놓은 마당이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거미줄이 거친 처마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직 멀었지만 아까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이루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숙자에게 국밥집에서 받은 돈 봉투를 나란히 놓았어요. 두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하나는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은 사람의 빚이었고 하나는 갚아야 할 것을 품어온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두 가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루는 두 봉투를 다시 품 안에 넣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어요. 마당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고택을 고치는 일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기와 몇 장은 어긋나 있었고 마루 한쪽은 밟을 때마다 꺼지는 느낌이 났어요. 부엌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담장한 귀퉁이는 기울어져 있었죠. 이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손볼 곳을 종이에 적었어요. 처음엔 10가지였는데 자세히 보니 20가지가 넘었죠. 다 보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보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품을 팔았어요. 근처 철물점에 가서 자재를 외상으로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루가 설명했어요. 이 동네 종가 고택 주인이고 집을 손봐서 숙박업을 할 생각이라고요. 외상값은 반드시 갚겠다고요. 철물점 주인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거기가 박씨 집안 고택이에요? 네. 내가 어릴 때 그 집 마당에서 윷놀이 한 적 있어요. 명절 때마다 동네 사람들 불러서 상 차리던 집이잖아요. 그 말 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첫 자재를 얻었어요. 외상이었지만 외상을 줬다는 게 중요했어요. 누군가 이루를 믿어줬다는 거니까요. 그 무렵 뜻밖의 사람이 고택을 찾아왔어요. 7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 서 있었죠. 이름은 임씨 어른이었어요.
오래전 이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 집 고친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루가 마당에서 나와 맞았어요. 네, 제가 손 보고 있어요. 임씨 어른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기울어진 문짝을 흔들어 보고 마루를 발로 눌러보고 기와 쪽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내가 이 집 마루 놓을 때 도왔어요. 40년도 더 됐지. 이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임씨 어른이 지팡이로 마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가 큰 힘은 못 써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 봐줄 수는 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보는 눈은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임씨 어른이 합류했어요. 매일 오지는 않았어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사흘에 한 번 나타나서 이루 옆에 앉아 이것저것 짚어줬어요. 기와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마루 장선은 어느 방향으로 놔야 뒤틀림이 없는지, 낡은 문짝은 어떻게 경첩을 다시 잡는지. 이루는 들으면서 손을 움직였어요. 서툴렀어요. 처음엔 못질 하나도 제대로 안 됐죠.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가락을 찧은 적도 있었어요. 임씨 어른이 그걸 보고 혀를 찼어요. 종가장손이 이것도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서요. 이제 배우면 되지. 짧은 말이었는데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2달이 지나자 고택이 달라졌어요. 기울었던 문짝이 반듯하게 걸렸어요. 마루가 단단해졌고 빗물 자국이 있던 부엌 천장은 새로 바른 흙으로 깔끔해졌어요. 마당에는 잡초 대신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였고 담장에는 기댔던 나무 판자가 정리됐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티가 났죠. 그런데 그 낡음이 더럽지 않았어요. 오래된 것이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손님은 인터넷으로 예약한 젊은 부부였어요. 오래된 한옥에서 하룻밤 묵고 싶다고 했어요. 이루는 방을 깨끗이 치우고 이부자리를 새로 장만했어요. 아침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요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간이 조금 짰지만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어요. 아침에 손님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진짜 좋다. 이런 집이 아직 있네요. 이루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근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가슴 어딘가가 찡했어요. 이 집이 좋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 무렵 뉴스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강남 일대 재개발 지구 지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루는 저녁에 혼자 방에 앉아 그 뉴스를 들으면서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문서를 펼쳐봤어요. 주소를 확인했어요. 재개발 지구 아니었어요. 이루는 한참 그 문서를 바라봤어요. 들뜨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찾아갈 수 있으려면 이 고택이 제대로 서야 했어요. 이루가 2발로 설 수 있어야 했어요. 문서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서랍장 안에 넣고 닫았어요. 그날 밤 이루는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마당 감나무에 별빛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고 나뭇가지가 살랑거렸죠. 이루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숙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국밥 한 그릇을 내어놓던 손,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던 모습, 따뜻한 척도 가여워하는 척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돌아서던 뒷모습, 그 뒷모습이 30년 전 종가대문을 나서던 뒷모습과 겹쳐졌어요. 이루는 눈을 떴어요. 아직 찾아갈 수 없었어요. 조금 더 있어야 했어요.
이 집이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되고 이루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야 했어요. 손에 쥔 게 없어도 됐어요. 그냥 다시 재기한 사람으로 가고 싶었어요.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고택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몇 달이 흘렀어요. 이루가 시장 골목에 들어선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날 무렵이었죠. 이 시간이면 가게가 한산할 거라는 걸 알고 골랐어요. 사람이 많은 시간에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는 조용한 자리에서 해야 했으니까요.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췄어요. 반년 전 허기진 배를 붙잡고 이 골목을 헤매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차림이 깔끔해졌고 발걸음에 힘이 있었어요. 품 안에 봉투를 넣고 왔어요. 어머니 편지와 땅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죠. 숙잔의 국밥 가게 앞에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손님은 한 테이블만 남아 있었어요. 숙자가 카운터 쪽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이루는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열었어요. 들어오는 기척에 숙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루와 눈이 마주쳤어요. 반년 전처럼 긴 침묵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숙자가 잠깐 이루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왔어요. 반기는 말도 아니고 차가운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하는 말이었죠. 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마지막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숙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구석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거기 앉아요. 두 사람이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숙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루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편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래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 사이의 고요였어요. 이루가 품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랑 문서가 들어있어요. 숙자가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어요. 무슨 문서요? 강남 땅이에요. 1000평?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던 건데 편지에 숙자 씨한테 드리라고 쓰셨어요. 숙자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말이 없었죠. 봉투와 이루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장난해요? 아니에요. 그 땅이 얼마짜린데. 지금 재개발 얘기 나오면서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숙자 씨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편지에 직접 쓰셨어요. 숙자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어요. 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펼쳤어요. 흔들린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죠. 숙자는 오래전 그 글씨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삿날 재물 목록을 적던 글씨, 손님 상 차림표를 쓰던 글씨, 그 글씨가 이렇게 흔들려 있었어요. 숙자가 읽기 시작했어요.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어요. 종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이루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가 나가던 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잖아. 그게 나는 지금도 눈에 밟혀. 숙자가 그 구절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눈이 빨개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계속 읽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숙자는 종이를 접지 않은 채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 유언이기도 하고 숙자 씨 것이 맞으니까요. 숙자가 이루를 봤어요. 그 땅 팔면 당신 재기할 수 있었잖아요.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루가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쓰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요. 숙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고택은요. 거기서 숙박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이루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조금씩 되고 있어요. 혼자요? 혼자 시작했어요. 동네 목수 어른이 도와주셨고요. 숙자가 테이블 위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그게 어머니 마지막 비겁함이라고 편지에 당신이 직접 쓰셨어요. 숙자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래도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래 침묵이 흘렀어요. 숙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아직은요. 당연해요. 근데 이 편지는 받을게요. 이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이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숙자가 이루를 바라봤어요. 그날 대문 앞에서 당신 가는 거 그냥 봤어요. 손만 뻗었다가 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비겁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30년 늦은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골목 어디선가 좌판 접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숙자가 천천히 편지를 다시 집었어요. 반으로 접어 손 안에 쥐었어요. 당신 어머님 마지막에 많이 힘드셨겠다. 그러셨을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잘못인 걸 알면서 평생 안고 사셨을 테니까. 이루는 그 말에 선뜻 대꾸하지 못했어요. 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니 물 2잔을 가져왔어요. 테이블 위에 하나 놓고 하나는 자기 앞에 뒀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루도 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길게 누웠어요. 봉투가 그 햇살 안에 놓여 있었어요. 합의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두 사람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고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오후였어요. 숙자가 고택을 찾아간 건 그날로부터 열흘쯤 지난 오후였어요. 특별히 약속을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게 문을 닫고 버스를 탔어요. 내리고 나서 골목을 걸었죠. 골목 끝에서 대문이 보였어요. 낡은 기와 지붕이 담장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대문은 오래된 나무였는데 손을 본 흔적이 있었어요. 나무결을 따라 사포질을 한 것 같았고 경첩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숙자는 대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노크를 했어요. 잠시 후 이루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부엌 일을 하다 나온 모양이었죠. 숙자를 보더니 잠깐 굳었다가 대문을 크게 열었어요. 왔어요. 지나는 길에요. 지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았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숙자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을 보는 순간 발이 느려졌어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가운데 서 있었어요. 감이 몇 개 매달려 있었고 가지가 하늘 쪽으로 넓게 뻗어 있었어요.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처마 아래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숙자가 천천히 마당을 걸었어요. 마루 위를 올라가 툇마루에 서서 안채를 들여다봤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이 보였죠. 직접 다 고쳤어요? 거의요. 목수 어른이 도와주셨고요.
숙자가 처마를 올려다봤어요. 기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잘 고쳤네요. 칭찬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이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자가 마당을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러다 부엌 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이루가 말리지 않았어요. 숙자가 부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넓은 부엌이었어요. 아궁이 자리에 현대식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어요. 선반 위에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고 바닥은 쓸고 닦아 깨끗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솥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무쇠 솥이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죠. 누가 봐도 수십 년은 된 솥이었어요. 지금 쓰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숙자가 그 솥 앞에 서서 멈췄어요. 손을 천천히 뻗어 솥 위에 얹었어요. 차가웠어요. 무거운 쇳덩이 특유의 감촉이었죠. 숙자는 그 손을 거두지 않고 잠깐 그대로 있었어요. 이 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끓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제삿날 탕이 끓었을 거고 명절 국물이 끓었을 거고 그 많은 손님 밥이 여기서 나왔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솥 앞에 서 있던 모습을 숙자는 떠올렸어요. 부엌에서 나오니 이루가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마당이 앞에 펼쳐졌어요.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죠. 이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같이 해줄 수 있겠어요? 숙자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집이요. 손님 받고 밥 짓고 나 혼자 하기엔 부족한 게 많아요. 숙자 씨가 옆에 있으면 다를 것 같아요. 숙자가 마당을 바라봤어요. 국밥집은요. 그건 숙자 씨가 결정할 일이죠. 숙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루도 재촉하지 않았죠. 며칠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그게 다였어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둘 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한 사람들이었어요. 숙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잠깐 다시 앉았어요. 그 솥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뒀어요. 버리기가 그래서요. 숙자가 마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 제가 써도 되면 써볼게요. 이루가 숙자를 봤어요. 그럼요. 숙자가 일어섰어요. 앞치마 끈을 매듯 손을 한번 모았다가 풀었어요.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루가 대문을 열어줬어요. 숙자가 나서다 말고 돌아봤어요. 집 잘 고쳤어요. 그 말만 하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이루는 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이 빨랐어요. 한 발 한 발 땅을 딛는 방식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다시 온다고 했어요. 이루는 대문을 닫고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느리게 흘렀어요. 바람이 잎을 흔들었어요. 열을 뒤었어요. 숙자가 시장 골목 단골 어르신들 앞에 앉았어요. 아침 장사가 끝난 뒤였죠. 오래 드나든 분들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면 이 가게 문을 두드리던 얼굴들이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숙자가 말을 꺼냈어요. 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루 이야기도 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짧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숙자 손을 꼭 잡았어요. 잘 됐다. 잘 됐어. 혼자 너무 오래 있었잖아. 숙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당신은 원래 그냥 하는 사람이잖아.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며칠 후 아침 숙자는 국밥집 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를 채우고 돌아섰어요. 버스를 탔어요. 고택이 있는 골목 앞에서 내렸어요.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루가 마당을 쓸고 있었죠.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숙자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숙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놓인 무쇠솥을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어요. 들고 온 보따리에서 사고를 꺼냈어요.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물이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김이 조금씩 피어올랐어요. 솥 안에서 뭔가가 천천히 끓기 시작했어요. 부엌 안에 온기가 돌았어요. 마루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이루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숙자가 국자로 솥 안을 한번 저었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뭐해요? 그냥요. 배고프면 말해요. 이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배고프네요. 숙자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솥 안을 저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보일 듯 말 듯 아주 조금이었어요. 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부엌 안에 오래된 냄새와 새 냄새가 뒤섞였어요. 나쁘지 않은 냄새였어요. 고택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